루이 14세가 귀족들을 불러세우고 그들에게 사치를 종용하고 그래서 국왕에게 목을 매게 하고 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시입니다. 루이 14세는 모든 걸 다 알고 싶었어요. 사실 정보가 힘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타인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비밀 요원들을 정보원들을 고용합니다. 궁정 안에서 이제 시종들의 복장을 입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청하고 감시하고 미행하고 궁정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루이 14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무섭죠. 정말 현대판 가스라이팅이네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야. 루이 14세는 대단하네. 그걸 알고 조종했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베르사유를 떠나서 두 번째 여행지로 가볼 거예요. 가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여행지는 줄리안의 고향 벨기에? 벨기에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벨기에 우리 줄리안의 고향 벨기에 뭔 연관이 있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루이 14세를 굉장히 완벽한 모습으로 지금 그려왔잖아요.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넘어서 전 유럽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했는데 친정 선포 이후에 54년 동안 거의 37년을 전쟁을 할 정도로 전쟁 광인 인물이었습니다. 얘기만 들으면 베르사유에만 있었을 것 같은데. 틈틈이 이벤트를 많이 하셨어. 전쟁 중간에. 벨기에 왔으니까 벨기에 위치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줄리앙 나와서 벨기에 위치 어딘지 한번 그려보시죠. 전 없었던 나라였죠. 예, 그치. 네, 그때는. 벨기에란 나라는 1830년에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고 국경일이 7월 벨기에 국경일이 아, 맞아요. 7월 7월. 21일? 예, 그럴 거예요. 21일이죠. 아, 몰라. 왜 몰라요? 나 애국가도 몰라. 아니, 애국가는 알지. 되게 웃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국무총리가 제일 높은 위치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애국가 불러주세요 했는데 프랑스 국가 불렀어. 애국가 불러주세요 했는데 프랑스 국가 불렀어. 진짜로. 웬일이야? 대박이다. 벨기에는 정식 명칭이 왕국. 왕국. 예. 예. 왕이시니까 지금. 예. 1831년 7월 21일 날 레오폴드 1세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벨기에의 대표적인 국경일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여기는 뭐냐면 스페니쉬 네덜란드라고 해서 스페인이 다스리고 있는 네덜란드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루이 14세가 바로 이 지역을 공격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오랜 전쟁을 했었는데 1559년에 전쟁을 종결짓고 그 조약의 조건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왕과 스페인의 공주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약에 독특한 조건이 하나 더 뒤따랐는데 꼭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조건이 따라붙어요. 이게 뭐냐면 돈 줘.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는 남자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스페인은 여성도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마리 테레즈는 스페인의 공주지만 이제 스페인에 대한 왕위 계승권을 포기합니다. 대신 스페인은 프랑스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지참금을 지불한다라는 조건이 따라붙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아요. 에? 못해요. 스페인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입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의 왕위 계승권을 요구하게 돼요. 돈 안 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바로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른바 귀속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루이 14세가 4년 뒤에 다시 네덜란드를 공격합니다. 이때는 큰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 지역과 프랑슈콩테라는 지방을 프랑스 영토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와. 이렇게 이제 프랑스가 대외 전쟁에서 계속 정과를 올리면서 영향력이 커지자 이웃 국가들이 당연히 불안했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웃 국가들끼리 동맹을 체결하는데 그것을 아우구스부르크 동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동맹이 결성되면서 9년 전쟁 또는 아우구스부르크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 너무 길게 해. 그리고 오랜 수건이었죠. 당시 스페인 왕이었던 카를로스 2세가 1700년에 사망하면서 왕위 후계자를 누구로 지목하냐 하면 루이 14세의 손자를 왕위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그럼 예. 걔네가 부르본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의 왕가는 프랑스에서 유래한 부르봉 왕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 유럽적으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루이 14세의 집권 기간 동안 한 절반 이상을 전쟁을 했을 정도로 루이 14세는 전쟁 광이었는데 자신의 절대 군주라는 이 지위를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즉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돈. 그렇죠. 군사도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루이 14세의 군대가 가장 많을 때 65만 명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프랑스 군대는 10,000명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예? 60 만면밖에 배나 없다가. 늘었네. 다 먹여 자,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군대를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들어가요. 자,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할까요? 세금. 서민들한테. 그렇죠.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결국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세금 갖고도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관직을 팔거나 또는 귀족의 자기를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로 또 충당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징세 청부업자라는 사람들에게 아예 돈을 빌리게 됩니다. 사채업자랑 비슷한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는 일을 일을 청구한다는 청구하는 거예요? 거죠. 예를 들어서 TVN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쳐요. TVN이라는 마을에서 거둬야 될 세금이 100억이다라고 하면 100억의 세금을 거둘 테니 이걸 경매에 붙일 테니 참여해라. 그래서 누군가가 참여해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을에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문제 생길 것 같아요. 무조건 생기죠. 얼마를 거두어 드렸을까요? 만약에 지원 씨가 징세 청부업자라면 얼마나 거두어 드렸을 것 같아요? 얼마를 거두어 드렸을까요? 여기서 인간성이 드러나요. 저는 안 받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죠. 패가망신할 스타일. 야, 인성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도 얘기해야지. 나 같으면 남겨 먹어야죠. 그래 남겨야지. 아니, 남겨 먹어야죠. 100억을 냈는데. 통상 200억, 많게는 300억. 세 배를 거두어 드립니다. 아니, 이거 안 해도 되는 짓을 전쟁 때문에 지금 해가지고. 그럼 지금 이 중에서 이득 본 건 사채업자밖에 없네. 뭘 없어. 사채업자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 거두어야 될 세금을 거두기도 전에 다 써버려요. 이자로 나가고 나면 없어요.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사망하고 루이 15세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왕위만 물려준 게 아니라 그래서 부채를 무려 28억 리브르를 물려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한창이었던 1708년이 되면 전 유럽의 이상 기온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또 기분이 3월달이 또 됐는데도 기온이 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농사는 망했을 것이고 굶주린 사람들이 베르사유 궁전 근처까지 와서 빵을 구걸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야 진짜.